2014년 갑오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쯤에서 상반기 경제 점검해보고요. 하반기 경제 전망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시장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참 다들 살기가 어렵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수출 기업들 수출 안 돼, 내수 부진해, 그렇습니다. 근데 딱히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저성장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경기가 2012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네. 아주 서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지만은 회복세를 17개월 동안 지속하다가 이번 4월달 들어서 다시 그것마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해서 다시 주춤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경기가 회복 중에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주경 때문에 주경에 힘입어서 계속 0%대 성장을 하다가 2분기, 3분기 1%를 올랐었다가요. 작년 4분기와 금년 1분기 연속 0.9%로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다시 주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해도 그냥 2, 3% 내외 성장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글로벌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한국은 펀더멘털이 괜찮아서 차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말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들 쪽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떼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언제나 보면은 한 5, 6개월 정도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오죠. 네, 네. 그런데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총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의 비율이 52%였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29%로 네. 하락해가지고 단기 외채가 많이 줄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역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은 적어도 부도가 날 가능성은 적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습니다. 네. 많고, 그것은 우리 경제가 2008년도에도 여전히 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런 경우는 언제나 만약에 세계 경기가 흔들릴 경우에는 네. 우리도 위험 조언에 들어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으로 너무 성장이 침체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네, 현재 약 심각합니다. 2,6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용직은 1,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700만 명은 전부 다 임시직, 일용직, 그다음에 한 700만 명 자영업자, 이런 정도로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 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율 개입을 좀 못할 정도로 미국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그때 사상 치더라고 한 해를 보면은 1998년도에도 그때 420억 달러로서 사상 치더라고 했습니다. 그건 1997년 금융위기 직후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335억 달러 흑자라서 그때도 굉장히 흑자가 많다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그러네요. 지금도 작년에 790억 달러 흑자라서 정말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 수출 증가율이 저기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15%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2.1%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수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네. 투자나 소비가 안 좋아서 수입이 안 돼서 네.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꼭 사상 최대라고 하는 애가 1998년, 2009년, 2013년 이렇게 항상 위기 다음에 언제나 경상수지가 네.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불황의 흑자인데 아마 지금 작년, 금년에 사상 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경제가 위기가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지금 환율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20원 선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제 보시는지. 생각으로는 예. 네, 제 생각으로 아마 오늘 보니까 1014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에 한 벌써 1015원대가 깨졌네요. 제 생각으로는 이달 말에 1015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네. 깨졌군요. 뭐 그 정도 14원, 15원 정도 되고요. 저 생각으로는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은 1,000원대까지 도달할 걸 보입니다. 9월이요? 왜 그러냐면 9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6월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LTRO라고 하는 장기 저리 대출을 네. 약 4천억 유로 확대한다 그랬는데 네. 그걸 갖다가 9월 달에 2천억 유로, 12월 달에 2천억 유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과거에 유럽중앙은행이 LTRO를 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금들이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한 4조, 5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9월 달쯤 되면은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아마 1,010원대 돌파해서 네. 한 1,000원까지, 1,000원선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원 100엔 환율이, 900원대 중반까지, 중반 밑으로도 내려가는. 중반 밑으로도 그럴 내려올 수 있다. 우려가 네.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이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네.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데 또 내수 기업들이나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또 실질적인 뭐 소비 구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아진다. 뭐 이런 네, 분석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그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1997년 전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환율이 많이 떨어져도 다 했다가 97년 말에 금융위기를 당했죠. 네. 2008년도에도 환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온 얘기가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하락해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해서 괜찮다 얘기했다가 또 2008년도에 외환위기를 당했고 우리가 외화 유동성 위기라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갚지 못한 건 아니고 갚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한국은행과 미 연준 간에 통화 수합을 체결해서 네. 약 300억 달러를 체결함으로써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죠. 네. 또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얘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해서 사람들이 소득이 똑같다 그러면은 네. 내수 진작이 된다. 수입 물가 하락하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져서 네. 내수가 높아지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에는 소득이나 고용이 똑같다. 소득이나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컨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약 연간 450만 대를 생산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약 300만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150만 대가 내수인데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이 안 되면은 그 300만 대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300만 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용이 문제가 되고요. 근데 거기에 또 1차, 2차 부품 납품하는 업체가 보통 한 3,000개쯤 있어요. 그럼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용이 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일하던 사람들 소득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네. 봐야지 항상 보면 교과서에는 경제학 교과서는 전제가 동일하다면 하는 게 항상 나와요. 네. 그 전제가 동일하다면은 물론 당연히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 하락해서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서 내수가 좋아집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거의 56%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충격이 주어지면은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내수가 더 줄어든다. 이것이 97년 전에도 경험을 했고 2008년 전에도 경험했는데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심지어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 로버트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요. 네네. 이제 좀 선진국 시장 일단 지표상으로는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고 지금 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미국은 그러니까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거대 경제국을 보면 미국만이 회복세에 들어가고 네.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미 연준이 세계 경제가 회복되려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민간 소비 회복의 키가 뭐냐?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정말 드문 일인데 미 연준이 직접 부동산 저당 채권을 매월 매입을 해줬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은 그걸 중시하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뭐 부동산은 뭐 가진 사람들의 네. 뭐 내려가지고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그걸 계속 해주면서 부동산 경기가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서 네.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또 민간인들의 부채를 미국은 많이 갚았어요. 네. 많이 갚게 되면서 그걸 이제 디레버링이라고 그러죠. 그 디레버리징이 거의 위기 이전 수준까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1, 4분기에 마이너스 2.9% 성장을 했거든요. 그건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한파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파만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작년 말에 있었던 그 재정 위기, 그 셧다운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 4분기에도 여전히 셧다운 재정 위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물론 왜냐하면 항상 그 미국은 부채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언제나 그 국가 부채 상한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붙는데 금년에는 특히 어려운 것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아마 그 문제를 두고 다시 이번 연말에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미국 미 연준 의장 옐런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 금리는 미 연준이 아직은 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미 연준 연초에 그 테이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850억 달러씩 그 풀던 돈을 줄이면서 네. 난리 났었죠. 연초에 각 그 신흥시장들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로잘 5라고 그래가지고 취약 5개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자마자 옐런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네, 내가 맞습니다. 비록 테이퍼링은 하지만은 네. 제로 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도 과거에는 실업률이 6.5%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5.2에서 5.6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지금 6.3%인데 5.2에서 5.6 정도 되려면은 내년 중반 빨라야 내년 상반기인데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 가야 금리 정상화. 지금은 이제 제로 금리인데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에도 조금씩 뭐 지표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 정책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지난 30년간 10%에 달하는 고도 성장. 그야말로 한국 다음으로 한국도 언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30년간 고도 성장을 한 끝에 지금 중국은 엄청난 구조조정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1980년대에 과잉투자 문제로 구조조정을 한 거 똑같은 건데 지금 그래서 중국도 지난 30년간 고도 성장 끝에 과잉투자 문제, 금융 부실 문제 네. 이런 것이 이제 봉착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4분기 성장률이 7.4%로 떨어지자 깜짝 놀라가지고 미니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지금 조금 회복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일종의 이제 주사를 놓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안정적으로 중성장기에 들어가려면은 구조 계획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7% 중반대로 안착을 하려고 중국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경우에는
그것도 상당히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 정부 이제 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 2기 경제팀 꾸려졌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이번 2기 경제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7개월 동안 미약 하나만 반등하던 경기가 보통 우리가 회복 기간이 30개월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더블딥으로 회복이 가라앉는 더블딥이 되면서 우리 경기에 엄청 충격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474 비전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요. 474 첫 번째가 4%거든요. 1, 4분기에 3.9, 2분기에 아마 3.4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하반기에 미니멈 4% 이상을 달성해야만이 금년에 474 비전 달성에 첫 단추를 깨게 되는 2기 경제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추경을 하든 뭐 한국은행과 금리 인하를 협의하든 뭐 어떻게든 간에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성장기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켜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작업.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팀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제고 이 두 가지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정근 아시아 금융학회장이었습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남은 오후 그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